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인 성향과 또 행적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변인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 날. 예, 금요일 날 대변인 임명받았습니다. 네. 자, 더 날카로운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측이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 심판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회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판관들로부터 재판관들이 회피해라 재판을. 그렇죠. 이렇게 의견서를 낸 거죠. 네, 어떤 그렇습니다. 이유였습니까?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제 네. 재판관 3명, 특히 문영배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이미서 재판관 이 세 분인데요. 예. 문영배 재판관은 이재명 대표와 호영호자는 사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원이 본인이 밝혔었고요. 서로 이제 SNS 통해 가지고요 부부 사이를 물어보는, 그러니까 배우자의 안부를 묻는 그런 사이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교우 관계에 있어서 예. 배우자의 안부까지 묻는 경우는 어지간히 가까운 관계 아니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가까운 관계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예. 또 본인이 또한 SNS 통해 가지고 우리 법 연구에서 내가 가자가 왼쪽에 있다라고 극잘하고 스스로 또 얘기를 했어요. 이런 예.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판이 공정하게 될 수가 있겠느냐 의문을 가지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데 주양 말을 하다 보면은 내가 네. 오른쪽에 있는 것 같던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죠. 막 그렇게 뭐 예. 말을 해서 한 네, 것도 네, 있지만 네. 어쨌든 본인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왼쪽 성향이다라는 것을 드러냈었지요. 네, 네. 드러냈었고 또 하나 또 김어준 씨하고도 매우 가까운 관계를 또 드러냈고요. 가짜 뉴스하고 선동으로 늘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계도 드러냈습니다. 또 하나 정계선 이제 재판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지금 탄핵 소추 대리인단에 있는 변호인과 같은 법무법인이 있다. 라는 예. 것도 좀 문제가 되죠. 그럼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속해 있는 회사에 있는 상사라고 하는데 그런 예. 관계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요. 여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럽니다. 자, 가족 관계인데 이제 이번 명절에만 만났을 거로 보이는데요. 예. 만났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나눴겠습니까? 언니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요. 예. 자, 이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재판에서 재판관들이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퇴진 운동을 한 가족이 있다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를 물러나야 한다고 평소에 예. 말을 하면서 재판관과 친하게 지낸 사람이 있다거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재판관에 있다거나 예. 그럼 이재명 대표는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 민주당에서 바로 탄핵을 했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을 파면될 걸 전제로 한 불복 수순이다. 시쳇말로 밑밥 깔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군요. 네. 그럼 민주당 측이 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불복에 대한 네. 밑자락 깔기냐 이렇게 보냐 하면은 헌법재판관의 그 제척이나 기피, 회피는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딱 2가지 조건만 해당이 되는데요. 본인이나 가족들이 이 사건 대상일 때. 그다음에 2번째는 본인의 직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외에 다른 직무와 직접 연관이 있는 사건일 때 이것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제척이나 기피나 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예. 이미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 법률가 출신이고 국민의힘의 법률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모르고 그러면은 회피 의견서를 윤석열 대통령이 냈겠느냐? 예. 저는 여당이 이 법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30년 전, 40년 전 뭐 그런 글이나 SNS까지 뒤져서 또 가족 관계까지 파헤쳐서 이념과 뭐 친소 관계를 갖다가 지금 부각하는 것은 결국은 예.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예. 이거는 결국 이재명 편 아니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헌법재판관 구성 자체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예. 그리고 국회에서 3명이 돼 있습니다. 예. 이것 자체가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다양한 스펙트럼과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 친소 관계는 형성될 수밖에 없는 예.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너무 과장하다 보니까 뭐 문상도 안 갔는데 문상 갔다 그러고 또 탄핵 집회 나가지도 않았는데 탄핵 집회 갔다 그러고 예.
또 미군에 대해서 비판하지도 않았는데 미군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러고 자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와 사실을 갖다가 적절하게 섞어서 마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헌법재판할 수 있느냐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예. 헌법재판소를 알겠습니다.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어쨌든 윤 대통령 측에서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헌재가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해야겠죠. 네, 답변해야죠.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연말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중에서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았었죠. 여기에 대해서 내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오늘 나온 여야의 입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 의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헌법 위반이자 초법적 권력 남용입니다. 국회의 의결 절차 없이 국회의장 개인이 권한쟁의 심판을 독단적으로 청구한 이 사건 또한 당연히 각하시켜야 합니다. 내일 사법부는 최상목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그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와 자격을 두고 지금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권한 침해 당했다라고 하는 취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 낸 거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국회의장 개인이 아니라 국회 전체에 대한 권한 침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안건을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 자체가 합의제 기관이거든요. 예.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권한 쟁의 심판 청구의 건을 부의해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국회의장 명의로 보내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국회의장이 개인이 임의로 그 청구권을 보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헌재에서 이걸 심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청구권이 왔을 때 이 예. 청구권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즉 국회에서 이거를 심의를 열어가지고 의결을 통해서 헌재로 넘어왔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확인하면 방금 이 절차가 금방 확인이 될 겁니다. 예. 따라서 피해 당사자인 권한의 침해를 받았다는 당사자의 청구가 없었다는 게 확인된다 그러면 그건 바로 심사할 필요도 없이 각하로 가야 된다.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자, 교수님. 권한쟁의와 관련돼서 그동안의 가장 큰 쟁점은 뭐였냐면은 헌법재판관 2인이 민주당이 추천하고 1인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다라고 하는 여야 합의가 있었냐 없었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 공문을 갖다가 증거로 제출을 했고 네. 이것 때문에 사실상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에서 선별 임명은 안 된다, 임명해라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예측이 됐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이제 며칠 전부터 절차와 자격을 이제 문제 삼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헌법 국회의 국회 명의로 지금 권한쟁의가 됐는데 예. 국회에서 이 권한쟁의에 대한 표결이 없었는데 어떻게 국회 명의로 하냐 예. 이 얘기였습니다. 예. 방금도 그 같은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 표결과 관련돼서는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그 표결이 있었고 그 표결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권한쟁의를 갖다가 국회 명의로 심판을 명의는 청구한 국회 명의로 간 건 맞고요. 그렇죠. 국회 명의로 청구를 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걸 국회 안건으로 올렸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게 이제 국민의힘 국민의힘 이야기고. 주장인 거고 네네. 이제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예. 우원식 의장 자체가 그렇죠. 스스로가 국회에서 대표다. 표결과 관련돼서는 그 표결행위가 있었잖아요. 예. 그 표결행위를 대표할 수 있는 게 국회법상에서는 국회의장이 표결과 관련돼서 국회를 대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국회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를 심판한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와 권한에 대한 자격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결 행위는 있는 건 맞죠. 하지만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는 표결 행위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 어쨌든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할 텐데 위헌 여부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헌재가 위헌으로 만약에 판단을 하더라도 위헌이다. 그때 누굽니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더군요. 그렇죠. 헌재가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인용을 하더라도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관되게 쭉 얘기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합의입니다. 여야가 합의해 오면은 예. 합의의 정신에 따라서 그걸 임명하겠다라고 일관되게 밝혀 왔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 현재 3명 중에서 2명은 합의가 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임명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었고 예. 나머지 1명은 합의가 안 돼 있으니 합의해 오라라고 이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예. 근데 이건 표결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권한쟁의라든가 이런 청구는 절차상의 문제인 거고 합의는 그 위에 있는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입니다. 이건 따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만 있어 온다 그러면 이게 예. 사실 절차 문제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절차에 예. 뛰어넘어서 여야 합의만 있으면은 최상목 대행은 언제든지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절차 유무 헌재에서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 이거 관계없이 합의가 없다가 임명할 수 없다.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최상목 대행이? 그래서 뭐 최상목 대행이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네. 걸 전제로. 저는 뭐 헌법 그동안에 이제 거부권 행사할 때 네.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헌법 정신이었습니다. 예. 헌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헌법에 위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 얘기를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선별 임명은 안 된다. 그리고 국회에서 합의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만약에 내에 손을 들어준다면 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과연 부정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여당에서 헌법 111조에 예.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가 아니라 예. 임명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 뭐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상설특검의 규칙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대통령은 반드시 그 추천위원단을 추천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추천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왜 예. 그때는 추천 안 하고 지금까지도 대행은 추천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이거야말로 법꾸라지고요. 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에서 계엄 같은 경우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갖다가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적 요건으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예.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 법 정신을 보는 겁니다. 그 문구 하나하나를 따지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헌법 111조를 가지고 임명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저는 사실상 위헌으로 그러니까 그런 행위 선별 임명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판단할 어쨌든 가능성이 위헌이라고 높습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적으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네. 최대행한테 선택권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건 고도의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들어가는 외교권이라든가 예. 인사권, 인명권이거든요. 그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의 영역인 거지 이런 이제 헌재에서 어떤 판단이라는 것은 절차적으로 별개의 문제다 말씀드립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쨌든 그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계속 미뤄야 된다, 보류해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그 시점을 언제까지라고 그랬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이 결론 나기 전까지. 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해라는 얘기인 거죠. 원래 그 법은요 재판이든 어떤 헌재든 간에 순서가 선입 선출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오고 먼저 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헌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이거를 가장 먼저 우선 처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마흔영 재판관 후보를 먼저 지금 판단한다 그런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선입 선출 원칙을 헌재가 스스로 위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결론 날 경우 순서를 바꿔서 거꾸로 결론 낼 경우에 그걸 과연 국민들이 수용하겠느냐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짚은 겁니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마치 편의점의 선입선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응급실 가면은요 선입선출 아닙니다. 위급한 환자 먼저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나 치료 안 해줘요? 이거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굉장히 중대하고 이거보다 더 급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대한 사건 먼저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무슨 편의점에서 선입선출 얘기하듯이 하는 거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만약 위헌 결론이 났는데 최대행이 임명을 또 안 한다. 그러면 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저는 뭐 최대행이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며칠 상관은 걸리겠지만 예. 저는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있었더라도 무한정 길게 잡지는 않았을 거다. 아마 이게 임명하지
임명하지 말자 그 다음 날인가 탄핵됐잖아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됐던 건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한덕수 총리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많은 전문가들도 임명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탄핵 카드를 만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다만 예. 그동안에 이제 여론의 추이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좀 살피겠죠. 근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권한 대행을 과연 이대로 둬야 되느냐 이런 여론이 비등하다 그러면 전격적으로 탄핵 카드를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 최상목 대행 카드 쓴다 그러면 그 역풍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부담해야 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당하고 있는 부분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되고 수사되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도 여론조사가 국힘에 뒤진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29번의 탄핵이었습니다. 그런데 30번째 탄핵을 하겠다고요? 과연 국민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지 자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지금 어쨌든 최상목 대행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상당히 여론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앞서서 최 대행 그 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었죠. 그 다시 이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왔는데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재추진을 할까요? 그 동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 오늘 국회 민주당 사무총장도 관련돼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당장 재추진할 가능성은 전 낮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국힘 내에서 이탈표를 갖다가 8표를 끌어오는 게 현재로서 불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벌써 몇 번째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군요. 몇 번째 지금 벌써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도 또 이번에 재표결을 해가지고 부결되면 민주당으로서는 너네 도대체 뭐 하고 있냐? 192석이나 되는데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여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이 카드를 갖다가 좀 상당히 늦춰서 조절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행 체제에서 과연 이거를 받아들겠냐. 결국은 최 대행은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는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명백하게 의사표시를 지금 여러 차례 한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이제까지 양보했던 거 외환, 내란에 대한 선전선동 이거 다 원대 복귀해서 대선 이후에 만약에 이제 파면이 된다면 대선 이후에 이걸 다시 추진하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당분간 1, 2주일 상간에 재표결을 추진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좀 낮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8표의 이탈 만약에 이제 지금 재추진 된다면 재표결이 어떻게 보십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봅니다. 일단 여러 번 얘기됐지만 독소 조항이 해결되지 않았고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 그대로 가게 되면요. 그리고 국민도 대상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매일매일 브리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조기 대선과 내란 특검을 엮어가지고 특검 쇼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뭔가 의혹을 제기하고 뭔가 얘기를 만듦으로 해가지고 우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굉장히 정치적 선거용 수단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실 때 보면 민주당에서 이거 통과 안 시키면 무능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비판 의식이 있다 그러는데요. 지금 의회 독재, 그러니까 190석이 넘는 그런 야당에서 무능력하다? 그런 말이 좀 맞지가 않죠. 지금 의회 독재 마음껏 휘둘러가지고 지금 정부 인력이 마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습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수습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하지 않고 오히려 빨리 조기 대선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굉장히 무책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무능력하다 말한 것은 좀 동감하기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회 국조특위가 오는 5일 수요일이죠.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 있는 동부구치소로 현장 조사를 간다고 그러는데 현장 조사 가서 거기서 청문회를 연다는 겁니다. 일단 계획은. 근데 두 사람이 응할 가능성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로라고 봐야죠. 사실상 빈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역설적으로 왜 그 내란 특검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사실상의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입니다. 계엄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근데 이 두 분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고 수사를 거부했고, 그리고 검찰도 수사권 없다고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특검이 되지 않고서는 강제적인 조사를 할 방향이 없어요. 만약에 이 두 분이 정말로 끝까지 조사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주변 조사,
주요 종사자들 그리고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서 예. 이 두 분의 혹시라도 다른 죄가 있는지 다른 아직 국민들에게 밝혀지지 않은 예. 아까도 지난 특검 이번 내란 특검에서 빠졌던 외환이나 내란 선전선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는 뭐 지금은 여야 합의를 위해서 예. 국민의 민주당이 일단은 제외를 했지만 예. 만약에 끝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실질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저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점에서 시기가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예. 언젠가는 뭐 내란 특검은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힘은 불참하는 것 같던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현장 조사한다고 그래도 예. 민주당이 깔아놓은 판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과 또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창피 주기 또는 모욕감 주기 이런 거고요. 그 만약에 이게 청문회 연다 그러면 카메라 이제 동원돼 가지고 주변에 또 생중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몇 시간을 또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또 보도하는 이런 이벤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정치적 어떤 그 수순에 넘어가지 않을 거다 말씀드리면서 아까 내란 특검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내란 특검이라는 게 원래 특검 자체가 예외적이고 보충적입니다. 원래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잘 못하거나 수사의 결과가 믿음직지 못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증거가 다 나와 있고 구속돼 예. 있고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100일 동안 해서 112억을 들여서 하는 게 과연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해야 될 사유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 대통령 지키기에 좀 집중하는 모양새인데 어쨌든 왜냐하면 내일 오전에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접견하지 않습니까? 서울 그 구치소에서. 근데 당 지도부 차원이 아니라 개인 자격이라고 서는 건데 이건 왜 이걸 계속 강조할까요? 개인 자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대통령과의 인연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고성동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옛날 고향에서 어릴 적부터 알던 사이라고 합니다. 권영세 의원은 또 서울대 법대 동문이로서 또 아는 사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굳이 근데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가 네. 동시에 가니까. 네. 근데 당 지도부 차원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당 지도부 차원이든 네. 개인적으로 가든 간에 어쨌든 만나서 거기서 대통령을 위로하고 또는 대통령도 메시지 전해듣고 하는 건 마찬가지인 건데 거기서 굳이 당 지도부 차원이다, 개인적 차원이다 그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저 두 분이 공교롭게도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이 오래되신 분이다. 40년 전부터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적 차원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개인적인 방문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옥중 정치로 비춰질 가능성, 이제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메신저 역할, 이런 염려를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이죠. 그렇죠. 예.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 하에 수사에 대해서 영장 집행에 대해서 예. 또 법원에 대한 공격까지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극성 지지층들이. 그런데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의 여당 지도부가 총출동이죠. 두 분이 투톱이잖아요. 비대위원장이랑 원내대표가. 그런데 개인 자격이라고 그러는데 두 분 다 가니까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지도부 총출동이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을 했지만 언론의 조기 대선 여론조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예. 이 두 분이 대선 주자 여론조사 하지 마라. 이런 이제 요구를 내놨어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상 이거는 옥중 하명 정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과연 그런 메시지를 갖다가 퍼나르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소위 민생 얘기를 하시는데 예. 여당이 민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국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죠. 관심을 모으는 건 이제 반도체 특별법.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종사자는 지금 이제 주 52시간 상한제가 전체적으로 산업계에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예외를 두자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게는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는데 근데 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것도 박 교수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설 민심은 경제와 정치에 빠른 안정을 요구하는 민심이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선 전략 혹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집권 플랜에 굉장히 이제 그 우회전을 네. 우클릭을 굉장히 그러니까요.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반도체법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R&D 인력, 그러니까 모든 뭐 반도체 종사자가 아니라 R&D 인력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예. 노사가 합의할 경우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동의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최대행 같은 경우에 이것을 통과를 전제로 지금 추경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민생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오늘 관세 장벽을 갖다가 뭐 25%씩 10%씩 높이는 거 보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도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저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요즘 이제 우클릭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전 국민에게 이제 현금 지원 아니 민생 회복 지원금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민생 추경을 굉장히 강조를 했단 말이죠.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우클릭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오락가락 이제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기본사회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이 기본사회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핵심 그 성장보다 분배가 핵심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작년 8월이었죠. 당 강령에 이걸 집어넣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업에 대한 성장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분배를 더 방점을 뒀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했습니다. 갑자기 신년 기자회견에서 네. 기업 성장을 언급하면서 기본사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사회위원장에 하차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막상 선거를 앞두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자칫하면 국가 경제 성장에 오히려 제가 반대하는 사회주의적인 어떤 지도자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 노란 봉투법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기업 옥죄기 법안이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바꾸는 모양새가 나왔었고 예. 금투세법에 대해서도 갑자기 입장을 또 바꿨습니다. 그리고 양곡법에 대해서 또 입장을 또 약간 애매하게 해요. 양곡법은 잉여 농산물에 대해서 1조 원을 들여서 매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사회적인 정책입니다. 농민만 지금 그 피땀 흘린 근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각 분야의 근로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농민에 왜 대해서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예. 갑자기 선거를 조기 대선이라는 것은 발등 앞에 떨어지니까는 조기 대선 가기 위해서는 조기 대선. 미국과 함께 지금 우리가 지금 대외 수출 규모가 가장 많은 나라 미국입니다. 예. 미국과 함께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중국보다는 미국이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경제적인 협력 공동체에 대해서 본인이 반대하는 모습을 비춰지면은 기업들이 힘들다, 일자리 뺏긴다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고 아까 전 국민 25만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매년 하게 되면요. 5년만 해도 한 70조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크게 국민들 퍼주게 한다 그러면 그 부담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 다 우리 후배들하고 자식들한테 갑니다. 전부 다 국민들한테 외상을 주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아마 리스크를 알고 있을 겁니다.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부채가 400조가 넘었기 때문에 예. 자기 임기 기간에 또 부채가 뭐 몇백 조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난 문재인 정부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우클릭하지 않는가 어쨌든 생각이 이재명 듭니다. 대표의 우클릭 행보는 어쨌든 중도 민심을 파고들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일단 다들 이제 보시는 건데, 근데 조국 혁신당이 네. 그러니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죠.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의 우클릭을 지금 계속 이제 우려하면서 혁신당하고 실질적으로 연대가 좀 멀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으면 굳이 당명이 다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특히나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에 대선이 곧바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대선 주자가 없어요. 예. 사실상 예.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대선을 치러야 되는 당과 대선 주자가 없는 당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내놓는 메시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시그니처 정책들에 대해서 예. 사회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929년 대공황 때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시에 미국 공화당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사회주의자라고 매도를 했었어요. 지금 와서 우리가 돌이켜서 뉴딜 정책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은 소신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소신을 국민의 요구와 시대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 또한 그건 저는 대통령이 가져야 될, 왜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좀 그런 점에서 뭐 오락가락 정치라고 하시는데 오락가락이든 아니면은 뭐 소신이든 그것보다 지금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무엇을 예. 해야 되는가 본질에 집중하는 예. 그런 모양새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기 대선 얘기 나와서 요 얘기를 좀 연장해 가면은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의 쉬운 상대가 김문수 장관, 그리고 가장 어려운 상대가 오세훈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호 대변인? 이거 거꾸로 얘기한 것 같아요. 본인들이 가장 이제 어려운 상대 김문수 장관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선명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대비되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문수 장관 가장 어렵다는 것을 거꾸로 얘기를 하면 좀 여론을 호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장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서울시장을 자리를 비우고 나와서 서울시를 10년간이나 야당에게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과연 그런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네. 문제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와야지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을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계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네. 계산을 하는 이제 차원에서 김문수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거꾸로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꾸로 됐다고 그러시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들으면 대변인 얘기 들으면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은데 저는 다음 대선에서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우려해야 될 것은 계엄정당, 내란정당의 이미지를 가지고 대선을 치르는 거라고 봐요. 예. 자, 그런데 과연 김문수 장관이 만약에 후보자가 된다면 계엄정당, 내란정당의 이미지를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계엄정당, 내란정당의 이미지를 가지고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김문수 장관의 만약에 후보자가 된다는 전제하에요. 예. 이미지 변신이 얼마큼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우려해야 될 상황 아닌가 그렇게 네. 판단합니다. 저는 좀 보통 네, 보충해서 짧게. 말씀드리면요, 짧게 네. 말씀드리면 지금 여론조사에 대해서 민주당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게 너무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50%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이게 민주당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란 정당이라고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전혀 다르게 보고 있다.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되고요. 심지어는 계엄이 아니라 몽이었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봐야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조기 대선을 하겠다는 이제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조기 대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금기시되는 거죠. 그럼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 네. 오늘 거의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오늘 홍대 입구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한번 화면이 있나요? 예, 존 F 케네디 그리고 버락 오바마도 40대에 대통령이 됐다. 우리는 왜 못하겠냐.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만 40세가 되는 거죠 올해? 올해 딱 40세죠. 예. 그걸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한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셨나요, 박 교수님? 뭐 이준석 의원이 대선 출마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바입니다. 다만 언제 이 출마 선언을 하느냐 네. 또는 완주를 끝까지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는데 뭐 완주 얘기는 나중에 얼마든지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왜 오늘이었냐? 결국은 상당히 가시화된 조기 출마 선언이거든요. 뭐 사실상 출마 선언이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오늘 한 이유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이 개혁신당의 이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허은하 대표 그렇죠. 명태균 추출되고. 게이트와 관련돼서도 예. 그렇고 예. 또 허은하 대표와의 당내 분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고 본인의 어떤 그 향후, 그러니까 지금의 이준석이 아니라 미래의 이준석, 영포티로서의 이준석 이 부분을 갖다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굳이 오늘 홍대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이 싶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조기 대선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을 때 금기가 아니고요. 우리 당 네. 내에서는 조기 대선에 대해서 금기가 아니라 금기는 아니고. 조기 대선에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공감하지 못하고 탄핵 있다.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을 네. 말씀드리고 지금 저 이준석 의원의 이제 대선 출마는요. 지금 현재 아까 방금 말씀 정리 잘하셨는데 허은하 의원 때문입니다. 허은하 대표 때문입니다. 허은하 대표 분란 때문에 굉장히 지금 따로 최고위를 열 정도로 이런 식으로 예. 굉장히 상황이 안 좋거든요. 본인이 빨리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대선 주자급으로 올라왔으면은 당이 대선 주자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게 당 대선 주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당이. 예. 그래서 그 당권을 아하.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선 예. 선언을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